일단은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은 딱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면에서는 공학으로 전공을 박사를 받고 컨설팅을 한 10년 하고 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한 15년을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제는 플랫폼과 데이터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플랫폼화 되지 않으면 이제는 기업들의 활동들은 지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이라든가 스마트폰, 기타 이러한 웹이라든가 앱상에서의 고객이 모이고,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플레이어들,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이고 같이 그 플랫폼 안에서 행동을 하고 모이고 이야기하고 영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수익을 창출하고 베네핏을 만들어가는 그런 플랫폼을 말합니다. 소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네이버도 플랫폼이고요, 카카오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우리나라 치면 쿠팡도 이제 플랫폼화가 돼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화두는,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는 이제 AI를 포함하고 있고요. 모든 기업들은 이제는 자기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자기 회사 안에 있는 데이터는 하지만 외부에서 활용해서 같이 자기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와 융합해서 뭔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이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해하는 베이스상의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그냥 매스 마케팅이라든가 매스적인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점점 도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를 어떻게 플랫폼 컴퍼니화 할 것이냐, 우리 회사를 데이터 컴퍼니화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친 기업들은 이제 5년 뒤에는 저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플랫폼과 데이터 얘기를 40분 만에 다 말씀 올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 데이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테일에서 데이터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고객 관점의 데이터, 즉 리테일은 참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좋은 것이 고객들이 직접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내가 장종을 한 사람인데 홈플러스 혹은 이마트에 와서 내가 언제 왔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샀고, 무엇을 샀다가 반품을 했고, 이런 모든 고객들의 행동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 관점의 데이터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 SCM 관점의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상품, 어떤 고객에 대한 관점은 없지만 어느 상품이, 예를 들면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심 신라면이, 아니면 코카콜라가, 아니면 삼성전자 72인치 TV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렸는가, 어느 가격에 팔렸는가, 현재 매장의 재고는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객 관점의 데이터는 이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 혹은 커스터머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밸류와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상품 SCM 관점의 데이터는 이제 SCM과 물류, 그 다음에 수요 예측,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고객 관점의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과 상품 개발이고, 이 고객 관점의 데이터에 있어서 요즘의 흐름의 가장 핵심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15년 전 이전에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한참 그 당시에 CRM이라든가 고객 DW, 이러한 캠페인 매니지먼트,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제가 한참 하고 다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 내, 특히 유통, 회사 내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고객이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즉 자기네 회사 내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밖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도 없었고 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고객의 모든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즉 SNS라든가 뭐 소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에서 고객들이 움직인 많은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온라인, 웬만한 이제 유통사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커머스를 다 병행하기 때문에 자사 온라인에 들어와서 무슨 상품을 뭐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느 상품을 몇 번을 클릭해서 보다 말다 안 샀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다시 뺐는지, 뭐 이러한 모든 온라인 행동 로그가 다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5년, 10년 전에 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 어떤 면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를 거친 제 느낌으로서는, 거기서 마케팅과 영업을 15년을 했던 제 느낌으로서는 한 5배는 데이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업을 했을 때보다. 이러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통은 예전에 DW라든가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뭐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까지도 나와서 통합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커스터머 인사이트와 커스터머 인게이지를 만드는 이러한 플랫폼이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유통사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안 한 회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보다 저희 이마트건 홈플러스건 데이터 양이 한 5배는 늘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그걸 세본 것도 아니고 느낌상 그렇다는 건데요. 일단은 온라인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오프라인 데이터만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구매단에 들어와서 장종호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강서점, 뭐 이마트 가양점에서 뭘 샀다, 이러한 구매 데이터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고객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 있어서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무슨 상품을 가격을 비교했고, 검색을 했고, 무슨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조회를 했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도로 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을 했던 거에 대한 모든 로그들이 비정형화돼서 다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저희 뭐 이마트도 그렇고 홈플러스, 쿠팡 모든 회사들은 다 멤버십, 쿠팡은 아니겠죠.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멤버십 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 뭐 대형마트에 와서 자기 포인트를 적립을 할 때는 이렇게 크레딧 카드처럼 생긴 플라스틱 카드를 나눠줘서 그걸로 이렇게 캐셔 직원분들께 이렇게 드려서 했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 멤버십 카드가 다 없어졌어요. 다 지금 이제 앱을 깔게 만들어서 앱에 들어와서 고객이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만약에 구매를 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싶다면은 앱을 켜서 포인트를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단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예전에는 어떤 고객들에게 타겟 마케팅을 할 때 LMS나 SMS 같은 문자를 보냈다면, 지금은 이제 다 앱을 깔게 만들고 그 앱에 FC를 보내서 타겟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프라인 베이스의 고객들과도 모든 많은 고객들과의 행동 로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앱, 저희 홈플러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 앱이죠. 멤버십 앱과 그 다음에 그 이커머스 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객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이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레이크라는 데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 놓는다면 어떤 데다가 활용을 하냐 하면 두 가지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컨설팅 회사나 솔루션 회사들은 그거를 각기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저 자신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인사이트와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커스터머 인사이트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그러한 수많은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을 이해하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업이나 마케팅의 방향을 잡는 그러한 회사 내에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제공하는 커스터머 인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이러한 커스터머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고객들에게 타겟 마케팅도 하고 실시간 마케팅도 하고 어떤 면에서 모바일 서베이도 하고 고객 맞춤 상품 진열 같은 활동들을 하는 이러한 데이터 알고리즘까지도 해서 고객들하고 실제적인 인터랙션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커스터머 인사이트와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것이 바로 고객 데이터 활용입니다.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컨설팅 할 때 CRM을 가지고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 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는 뭐였냐 하면은 고객의 어떤 데모그래픽 정보라고 그러죠. 고객들이 뭐 나이가 몇이냐,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일부 어떤 상품을 샀느냐를 가지고 미리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이 고객은 무슨 뭐 로열티 뭐 A 등급 고객, 뭐 B 등급 고객, 그 다음에 뭐 프리미엄 상품을 주로 사는 뭐 좀 하이퍼 클래스 고객, 뭐 저가를 주로 사는 중저가 뭐 선호 고객, 뭐 이렇게 뭐 나눠 놨다면 지금은 이거는 뭐 홈플러스 사례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와 고객 가치 추구를 통해서 쭉 해서 룰 베이스로 고객들을 미리미리 세그멘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팬이나 뭐 온라인 홀릭 고객, 뭐 건강 중시 고객,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의 세그먼트는 뭐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그렇고요,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이런 베이스로 이제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선호도에 대한 것도 그 고객들이 라면을 주로 주로 상품들을 사는지, 화장지를 샀는지, 즉볶밥, 국산 두부 이런 걸 사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고객이 이 상품을 살 확률을 미리미리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마존이 가장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작을 했고, 지금은 뭐 쿠팡, 쓱닷컴, 뭐 저희 뭐 홈플러스도 일부 하고 있고, 뭐 나머지 롯데온도 아마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다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고객이 과거에 구매했던 상품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 고객이 이달에 아니면 이번 주에 라면을 살 확률이 뭐 예를 들면 4.32%다. 화장지를 살 확률이 0.2% 이렇게 나름대로의 확률 값들을 계산을 해놔서 어떤 면에서는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품 추천을 한다든가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을 띄워주는 상품의 어떤 프리퍼런스, 우선순위를 이러한 상품 선호도를 베이스로 해서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을 이해하는 커스터머 인사이트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 가망성 해서 마찬가지로 온라인 전환 고객의 특성과 이런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망성 아니면 오프라인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망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민감도라고 해서 과연 이 고객은 저가를 주로 사는 고객인지 브랜드 상품,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를 사는 것인지, 판매 단위도 벌크로 좀 싸게 벌크 상품을 주로 사는지, 소포장을 사는지, 그 다음에 뭐 주로 신선을 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쇼핑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만 주로 와서 사는지, 아니면 쿠폰을 얼마나 사용해서 뭐 구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애누리 금액을 얼마나 애누리 상품만을 픽업을 해서 사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고객들에 있어서의 구매 행태를 보면 이 고객은 가격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한 상품을 사는 고객인지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알뜰하게 전단이라든가 행사 소식 같은 것들을 잘 챙겨보고 있다가 행사할 때만 와서 주로 사시는 고객들인지 이러한 고객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해놔서 그거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마케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업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커스터머 인사이트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두 장 장표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표적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측면에 있어서도 앞에서 고객을 이해를 했으면 실시간으로 아니면 고객들에게 어떤 접근을 해서 아까 말한 SMS,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앱을 다운로드 하신 고객들에게는 FC를 보낸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푸시를 하고 타겟 마케팅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그거를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홈플러스의 접점이 정의되는 각 이벤트를 감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FC 스토리들을 잡아서 어떤 면에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구매하지 않으신 고객들에게는 한번 와주세요라고 방문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단을 보내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아마 이마트도 그렇게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과 같은 이제 종이 전단은 다 없어지고요. 디지털화가 돼서 행사 내용들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것도 다 개인화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종이 전단은 그야말로 전 국민 5천만의 고객들이 똑같은 종이 전단을 받아서 본다면 지금은 이제는 개인화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그 고객이 앞에서 커스터머 인사이트에서 파악이 된 고객들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서 그 고객이 살만하고 흥미를 가질 만한 상품을 주로 추려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이벤트를 미리미리 앱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담아놨다가 고객이 만약에 검색을 3번 이상을 했을 때는 그 상품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당장 구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검색을 3번 이상을 하고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3일 뒤에 자동으로 어떤 커스터머 그 마케팅 부서가 뭔가를 액션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고객에게 3일 뒤에는 리마인드 푸시라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계산대에서 방금 계산을 하고 나온 고객한테 다음번에 또 오시면 이러이러한 상품을 그 계산대에서 나올 때 고객이 어떤 상품을 샀는지는 다 데이터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바로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일주일 안에 또 오시면 이러이러한 거에 쿠폰을 드립니다 라는 어떤 쿠폰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벤트 트리거의 룰을 세팅을 해놔서 다양하게 고객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고객에게 맞는 그러한 액션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캠페인 매니지먼트 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룰을 세팅을 해놓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고객들에게 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액션을 취하는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플랫폼이 사실은 이렇게 원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커스터머 인사이트에 대한 것과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어지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상품 SCM 관점에서의 데이터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상품이 어느 시점에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매장의 재고는 얼마나 있으며 그 흐름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궁극적으로 요즘에 특히 유통사들은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예전에도 물론 뭐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만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서의 상품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제조사들도 이제 자기네 회사의 신상품들을 막 쏟아내고 또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맛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종류의 기능을 가진 상품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매장 내에서의 상품의 SKU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회사들은 병행하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 이 상품이 온라인에서 픽업이 돼서 팔릴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오셔서 카트에 담아 가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복잡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매장 안에서의 재고를 얼마나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오늘 가져가야 되는지 얼마나 발주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복잡도가 올라가서 어떤 면에는 발주를 수요 예측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발주가 적게 나가서 고객이 왔을 때 아니면은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매대에 결품이 난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품절이 계속해서 뜬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발주를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또 재고가 남아서 또 계속해서 매장 내에 재고가 많아진다든가 특히 신선이나 뭐 식품 HMR 같은 경우는 또 유통기한이 뭐 어떤 거는 하루짜리 상품도 있고 뭐 길어봤자 2, 3일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남으면 또 바로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 손실이 따라와서 어떻게 하면은 매장 내에 그 재고는 줄이면서 또한 결품은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뭐 단순하게 판단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아트,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그러죠. 아트적인 요소, 예술의 경지까지 따른 뭐 예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정말 면밀한 의사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맨드 포캐스팅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에 뜨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SCM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장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이 거의 매출의 거의 상당수를 퍼센티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딸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시면은 딸기가 매장에 쫙 깔려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딸기가 가장 신선식품 중에서도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딸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물러진다고 그러죠. 물러진 딸기를 여러분들이 뭐 집에 모르고 사가셨다가 뭐 집에 갔더니 뭐 딸기가 다 물러져 가지고 못 먹게 됐다. 컴플레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딸기가 특히 겨울철에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딸기라는 거는 한 11월 겨울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딸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피크를 치고 1월 달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매장에서 딸기가 없어졌죠. 그러면 11월부터 한 2월, 3월, 길어봤자 한 3월까지 딸기를 하는데 매일매일 딸기의 양을 얼마만큼 발주를 해서 매장에 갖춰 놔야 되는지가 상당히 대형마트의 수요 예측 부서에 있어서는 고민 덩어리입니다.
너무 발주를 많이 해서 딸기가 많이 쌓여 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물러지면 그거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손해가 엄청나죠. 또 그거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매장에 딸기가 다 없으면 뭐 딸기 장사는 12월, 1월에 피크를 치는 한철 장사인데 고객이 왔는데 맨날 딸기가 재고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또 참 난감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전에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렸다, 어느 프로모션을 했다, 어떠한 그 시계열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번 주 예를 들면은 4월 30일 날에는 수요일인데 4월 30일 수요일 날에는 딸기를 한 점포당 예를 들면은 1000박스를 발주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계열적으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리그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게 이제 다시 앞페이지로 들어가면 그게 전통적 시계열 예측 모델입니다. 즉 얼마나 어떻게 팔려왔는지에 뭐 한 3년치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그게 과거에 팔렸만큼 지금의 팔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고 특히 작년이나 올해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또 고객들의 방문이라든가 행동이 또 확 바뀌어 버렸고 또 날씨라는 것도 상당히 과일이라든가 상품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작년보다 추운지 더운지 또 오늘 이번 주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갑자기 또 어떤 면에서는 경기가 무슨 큰 사건이 벌어져서 IMF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경기가 확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그야말로 1000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100가지는 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당장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에 딸기를 얼마만큼 발주를 내야 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도 그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사에 있는 수요 예측 부서에서 딸기에 대한 발주량의 레코멘데이션의 발주량을 하죠. 그리고 각 점포에서 또 어떤 면에서 상황을 파악을 해서 또 같은 이마트라 하더라도 점포마다 지역마다 부산 지역, 서울 지역, 강원 지역, 전라 지역 또 각각의 지방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이 다르고 또 날씨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점포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또 점에서도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감안을 해서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판단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시계열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시뮬레이션한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판단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분석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AI 개념으로 전환이 돼서 이러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한 기업에서의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관점의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하고 활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 차원에서의 상품 팔림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이 두 파트가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하고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는 기업과 과거와 같이 그냥 데이터가 쌓여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그것을 활용할 생각도 없고 그냥 데이터를 흘려버리는 회사와의 성과나 효율 그리고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는 AI 이야기인데요. 앞에서의 데이터를 결국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은
이제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데이터량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데이터를 사람이 알고리즘을 짠다는 거는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을 이렇게 나누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러한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룰을 짜가지고 알고리즘을 짜서 사람이 활동을 하고 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판단해서 룰을 짜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그 방향과 전략을 세워놓으면 그 중간중간의 룰이라든가 알고리즘은 이제는 AI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리테일에서는 AI 활용이 반드시 중요하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뭐 AI에 대한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AI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뭐 AI란 개념 안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알고리즘을 짜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 학습이라는 정도의 이름만 있었고요. 뭐 백프로포게이션, MLP, 멀티레이어 프로셉트는 이런 정도 용어. 지금의 그 뉴럴 네트워크로 머신러닝을 짜는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정도의 알고리즘만 그때 있었는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2000년 초반에 나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부터는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됐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머신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를 다중신경망으로 쌓아서 이거를 데이터를 자동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만든 것이 이제 딥러닝의 개념입니다. 리테일에서의 AI 활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지나 음성이나 텍스트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무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인 콜센터 아니면은 챗봇이라든가 고객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유통 리테일에서는 반드시 직원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 온라인은 이제 그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커머스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하시지만 매장 오프라인에서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왔을 때 응대를 하고 대답을 해드리고 상품을 찾아드리고 뭔가 컴플레인 했을 때 처리해드리는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품 추천이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객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비헤이비어 데이터나 쇼핑 패턴 같은 것을 가지고 고객에게 딱딱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검색했을 때 알려드리는 저는 아마존의 그 회사의 슬로건을 듣고는 제가 한 3년 전에 아마존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도 그 슬로건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존 슬로건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아마존의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슬로건은 저는 고객님보다 고객님을 더 잘 알아 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뭐 멋지죠. 제가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상품을 뭐 뒤적거리고 뭐 샀다가 말았다가 뭐 넣었다가 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을 한 후에 고객님은 지금 아마도 딸기가 먹고 싶을 거예요. 고객님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 노트북을 지금쯤 찾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예측을 해서 알려주면 그러면 고객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맞아 나 딸기 먹고 싶네 뭐 이런 어떤 리마인드를 시켜줌으로써 고객에게 구매를 일으키는 상품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그 기술은 이제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수요 예측 이것도 외부 빅데이터까지도 포함해서 물류를 통제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존고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마존고가 뭐 소개된 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 8년? 8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7, 8년 전쯤에 아마존고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저희 같은 오프라인 베이스의 유통사는 깜짝 놀라고 어떤 면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아마존고 같은 무인 매장이 그냥 전국에 쫙 깔리고 전 세계에 깔리게 돼서 우리도 이 무인 매장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제 8년,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8년 정도 된 걸 저는 아는데, 아마존고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확대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랜드마크적인 브랜딩 차원에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 이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존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이 들어와서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의 행동을 계속 트래킹을 하고 무슨 상품을 샀는지를 상품을 학습하고, 이 모든 그것들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은 쉬운데 뒤에 돌아가는 그 컴퓨팅 파워, 즉 한 사람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10분을 아마존고 매장에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을 처음에 디파인하고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한다면 뒤에 있는 컴퓨터의 연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마존고 매장을 하나 운영하려면 거의 뭐 슈퍼컴퓨터 하나씩 따라 붙어야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뭐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데, 여전히 앞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싸움은 또 알고리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뒷단에 있는 컴퓨팅 파워, 즉 컴퓨터가 워낙 성능이 좋아지고 CPU가 좋아지고 GPU가 좋아지면서 점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량이 늘어나면 아마존고 같은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는 지금보다 또 컴퓨터가 더 발전해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탐색해서 매장 안에 무슨 상품이 결품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셀프 모니터링 같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 아마존 에코나 그 다음에 저희 알렉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카오, 헬로 카카오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챗봇, 다 아시는 부분. 그 다음에 상품 추천, 아마존이 가장 유명하고, 요즘에 웬만한 우리나라의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은 다 이러한 훌륭한 추천 로직들을 가지고 있고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짧은 40분 동안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리테일 회사들은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변신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런데 그 디지털을 통한 변신의 두 축은 플랫폼 컴퍼니와 데이터 컴퍼니다. 그런데 또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립니다. 즉 플랫폼이 없으면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죠.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플랫폼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든가 고객들에게 제시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플랫폼은 서로 맞물려서 서로 간에 한쪽이 강해지면 플랫폼이 강해지면 데이터가 강해지고, 데이터가 강해지면 플랫폼이 강해지는 그러한 서로 간에 맞물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리테일 회사들은, 꼭 리테일뿐만 아니라 제조회사, 금융회사, 서비스회사, 모든 회사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이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